자, 그러면 오늘도 과학을 보다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 과학을 보다 화산 얘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정말 공부가 좀 초토하다, 이제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꽤 큰 화산인 건 맞습니까, 백두산이? 과거의 기록을 보면 초화산이라고 해요. 화산이 초화산? 분출하는 그 가스의 양과 그 화산 쇄설물의 양을 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컸어요. 1000년 전에 분화, 밀레니엄 분화라고 하는 946년에 있었던 분화의 그 총량을 해보니까 인류가 겪었던 화산 중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큰 백두산이? 화산으로 봐요. 네, 설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가 일본에서도 많이 발견이 이거 됐거든요. 너무 국뽕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라고. 세계 1, 2위? 역사상? 네, 맞습니다. 대단하구나. 아니 그 무슨 어디 폼페이 뭐 이런 데도 있어요? 폼페이는 굉장히 작은 화산에 속하고요. 아, 그래요? 인도네시아 왜 한번 인도네시아의 화산이 큰 화산이 있었어요. 최근에 통과해서 둥가 화산도 그렇게 큰 화산은 아니었던. 아니 근데 백두산에 만약에 그렇게 큰 화산이 폭발했다면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럼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발해 멸망 원인이 백두산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백두산이 언제 분화했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때였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역사서에 써 있는 발해의 멸망이 백두산 분화보다 좀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을 거다.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아니 그렇게 큰 화산이 터졌는데 왜 기록이 없냐?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다음 해에 하얀 눈같이 재가 쌓였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근데 과거의 기록이 지금처럼 SNS 타고 야 헐 대박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유실되기도 하고 백두산 근처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시대에도 실록을 보면 백두산이 분화했었던 걸로 추정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함경도 지방에 뭐가 있었고 낮에도 까만 뭐가 내렸고 재가 쌓였고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 조사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에 보고들은 올라왔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큰 폭발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 게 지질학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946년? 네. 그렇게 정확하게 영국 연구진들에 의해서 알아냈습니다. 영국? 영국의 연구진들이 탄화된 나무를 보고서 대충 몇 월이었다는 것까지 이제 알아내서 지금은 그걸 정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탐보라라고 하는 화산이 진짜 크게 한번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죠, 탐보라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피나투보가 우리가 겪었던 화산 중에 92년도에 있었거든요. 모르시죠? 거 봐요. 92년도에 그렇게 커다란 화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92년이면 한참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가요? 1892년 말고 1992년입니다. 굉장히 큰 화산이었군요. 우리가 화산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면 용암이 많이 흘러내리고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탐보라 때도 그랬었고 피나투보도 그렇고 백두산도 그렇고 뭐를 바꿨느냐? 기후가 바뀌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물론 그렇게 바뀌는 건 기후가 바뀌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은 황화물이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의 햇빛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있어요. 피나투보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 화산 폭발로? 탐보라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게 폭발했습니다. 네. 유럽에선 몰랐어요. 언제쯤이에요, 대충? 1800년대. 근데 그 다음 해에 여름 없는 해로 기록이 됩니다. 화산이 그런 기후를 당분간 바꿀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전지구적으로 주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화산재라든지 이런 게 날릴 거고 또 여러 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겠네요. 규모가 그런데 크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화산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지만 네. 내부에서 마그마가 공급이 되면 여드름이 연글다 보면 언젠간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급되고 백두산이 이미 아래 마그마방 4개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 보입니다. 심지어 946년에 한번 큰 분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150년에서 200년 뭐 이게 계속 분화가 기록이 있어요. 그게 컸으면 알았겠죠. 때로는 작은 분화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활화산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 30년 안에 분화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역대급 분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쾅하고 분화하면서 위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안에가 텅 비니까 그 위에서 화산체가 무너져 내려서 커다란 호수가 생겨요. 그 칼데라호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폭발하기 못한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었고 그거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신데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 마그마 챔버의 깊이가 몇 킬로미터 안쪽이에요. 그러면 화산체의 높이가 몇백 미터 무너진 것 때문에 절대 그런 폭발이 못 온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게 사실 정답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년 전에 도쿄를 굉장히 패닉으로 빠뜨렸던 호에이 분화가 있습니다. 백두산의 분화는 900년대였어요. 그때랑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지금은 화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전 백두산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후지산이 분화했습니다. 도쿄가 일부 마비됐어요. 우리한테 영향이 없겠냐는 거예요. 물류가 정지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쪽에 어떤 경제적 타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두려워했던 거는 백두산의 분화가 된다고 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뺄 게 걱정인 거예요. 위험해졌네? 저 나라 뭔가 소요가 생겼네? 그게 50년 전만 해도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경제를 보다가 따로 있거든요. 네, 경제 보다에서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여튼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차례차례 올 수가 있다. 과거처럼 인명피해만 생각하는 세상은 아니다, 이제는.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무슨 과학 실험 같은 게 예전에 모의 화상 같은 게 요만하게 중크롬산 칼륨 갖고 있었어요. 그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중크롬산 칼륨에다 불 붙이면 막 이렇게 튀면서 올랐는데 요즘 안 해요. 그거 독성이 있다고. 너무 아쉬워요. 중크롬산 칼륨 그거를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럼 거기서 뭔가 이렇게 위로 팍팍팍팍 이게 불꽃 같은 거 튀면서 이렇게 쌓이거든, 화산재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화산의 원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가는 거군요. 모양만 맞습니다. 비슷하게 네,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요즘은 그거보다 다른 뭐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제로콜라를 넣고 멘토스를 떨어뜨려서 흘러내리는 용암을 보이는 걸 좀 많이 하더라고요. 밤에 터지고 있는 화산들 영상 보면 너무 무시무시해요. 빨간색 그냥 용암들이 툭 굳혀서 떨어진 좀 예쁠 정도로. 그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집체보다 커다란 돌들이 떨어지는 건데, 또 액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액체랑 다르게 유동성이 있는 고체인 거잖아요. 용암에 빠지면 사람이 빠져들일까요? 그거 궁금하다. 용암 막 흘러가는데 네네네.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툭 들어가면 빠지느냐, 골룸처럼. 아니면 그 위를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느냐, 저는 뜨거우니까. 빠진다고 봅니다. 그 좀 구체적인 물성을 알아야 예측할 수 있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점성이 진짜 크고, 그러면 진짜 용암이 앞에 있는 데까지 가봤었더니 용암이 흘러내리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용암 대지가 펼쳐졌을 것 같잖아요. 여기가 용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미 용암이다. 여기 와서 여기 나무가 있고 모래가 있어요. 여기가 용암이래요. 근데 뭐 말하는 거 했더니 여기 앞에 거대한 벽이 있어요. 점성이 너무 당연히 바위인데 점성이 높잖아요. 용암이 탁 여기까지 와서 멈춘 거예요. 물이라면 흘렀을 거고 꿀이라면 좀 더 크잖아요. 용암은 한 20m 되도록 이렇게 와서 멈춰 있는 거예요. 점성이 그렇게 큰 상태인 거예요. 용암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안에 과연 그 용암 사이를, 그 점성 사이를 비집고 사람이 빠질 것이냐. 밀도도 바위의 밀도인데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없다.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 물론 빠지고 싶지도 않고요. 왜 저는 빠진다고 봤느냐, 철을 녹인 어쩌면 용암보다 더 무거울 수 있는, 그죠? 철을 녹인 거기에 터미네이터가 빠지잖아요. 터미네이터가 철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융되는 게 아닐까요? 이 장면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거는 액체 상태일 때 철의 그 점성이라기보다는 그걸 뭐라고 하죠? 눌렀는데 버티는 정도가 철이 더 강한지 아니면 용암이 더 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용암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보면 철은 제초조 같은 데서 보면 막 흐르잖아요, 진짜. 근데 용암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빙하처럼 굉장히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발바닥 뜨거운 것만 좀 참으시면 위에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걸어갈 같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점성이 분화해서 흐를 정도 돼서 좀 식으면 이제 따뜻한 엿이 흐르는 느낌으로 거기는 뭐 빠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 그 용암도 왜 가끔 보면 정말 왜 죽 끓일 때처럼 거품 올라와서 퍽 이렇게 되게 하잖아요. 있어요. 네네. 진짜 뜨거운 상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빠지겠죠. 온도에 따라 다르겠네요, 온도에 따라. 교수님, 수은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 빠지나요? 안으로? 안 빠지지 않나요? 빠질 것 같은데요? 빠지지 않을까? 서려고 노력하면 서긴 힘들겠지만 우리 몸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요만큼밖에 안 잠길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수은 갖고도 놀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요. 수은 담가놓고 걸어가면 빠질 것 같은데요? 이 압력이 이렇게 집중되니까. 근데 사해에 있는 것처럼 염도가 높은 데만 해도 누우면 이만큼이 뜨잖아요. 그건 뜨는 거죠. 이거는 거기에 발이 들어가는지라서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이 화산이 분화를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백두산이나 뭐 이런 화산들은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러면 이 화산이 만약에 성층권까지 먼지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위로는 안 가요. 세게 보내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성층권이 한계입니까? 보통 뭐 50km에서 60km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더 위로 올라가서 보통
보통 이제 우주 경계 100km 정도라고 보잖아요. 그쪽 위로 올라가면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 양이 네네. 우리가 종이를 태웠을 때 나오는 재랑 다르게 화산재는 결국엔 모래가루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겠다. 근데 태양계 행성에서 뭐 화산 활동이 있다면 거기서 분출된 것 중에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지구로도 오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인 게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들 중에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들도 있거든요. 네. 화성발 운석. 화성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그 성분을 보면 화성의 암석 성분인지 소행성의 성분인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제일 비쌉니다. 운석 중에. 이게 드물구나. 화성에서 온 게 제일 비싸요? 값어치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싼 게 소행성 조각들. 이건 너무 흔하게 떨어지니까 그다지 가격이 높지 않고 그게 여담인데 그 최근에 진주인가요? 그 지역에 떨어졌던 맞아 있었어요. 비싸다고 막 얘기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운석 연구했던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 주우신 분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값어치에 비해서 실제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값어치가 너무 처참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선 합당한 가격을 주고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나는 더 받아야겠다. 이걸 연구도 못하고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만 그때 들었었어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이 운석을 얻어맞아서 튀어나간 파편이나 오래전에 화성에서 화산이 막 터지고 있을 때 튀어나간 애들이 한참 있다가 지구로 떨어지거나 그런 애들은 그런 화성발 운석이 되는 거죠. 그 지구에서 잘 뒤지면은 그냥 온갖 다른 행성들에서 온 거를 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맞죠. 토성, 목성은 없겠구나. 누가 토성에서 온 운석이라 그러면 그거 사기다, 아니죠? 그건 100% 사겠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산은 일단 저 한라산 가면 백록담이 있고 일단 화구죠. 네. 한라산이 예전에 화산이었던 곳이고 지금도 화산입니다. 지금도 화산입니까? 활화산입니다. 활화산이에요? 네, 그럼요. 활활 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활화산이 3개가 있는데 백두산, 그리고 제주도의 그 한라산, 그리고 울릉도 이 3개. 울릉도? 네, 울릉도까지 3개를 활화산. 뭐 이른바 휴화산 이런 거 아니에요? 휴화산의 개념이 폐지됐습니다. 아 없어졌어요? 네, 우리가 배웠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그 개념은 없어지고 10,000년 정도 안쪽에 분화했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활화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라산도 활화산이에요? 네, 오, 그렇군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오름들도 다 하나씩의 화산들이었던 거고요. 제주도의 형성 과정은 뭐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한라산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메인이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되게 젊습니다. 한라산은 12에서 18만 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이었던 그전엔 것 같고. 그 제주도가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죠. 제일 먼저 분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머리 해안이라고 혹시 아세요? 용머리면서 용두암 말고. 용두암이 아니에요? 네, 아래쪽에 가면 용머리 해안이 있습니다. 삼방산 앞쪽에 있는데 용두나 용머리나 너무너무 멋져요. 그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하와이 같아요. 정말 이런 게 제주도에 있구나 너무 놀랐는데 거기가 가장 제주도에서 오래 전에 분화했었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성산일출봉도 한 3,500에서 5,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화산은? 화산이라는 건 마그마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땅속 어딘가에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입니다. 그 액체가 가만히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땅속에. 그러다가 이제 굳어서 다시 암석이 될 수도 있는데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가 지표를 뚫고 대기상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그걸 분출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화산 활동,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화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산들이 지구상에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마그마가 있고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으면 이제 그게 화산인 거군요. 그렇죠.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화산도 잽니까? 예, 화산도 잽니다. 뭘로 재요? 지진 같은 경우는 단층이 한번 움직일 때 미끌리면서 막 방출된 그 에너지 양을 환산하는 건데 화산은 그건 아니고 얼마나 한 번에 많은 양의 마그마가 빠져나왔는가 부피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재요? 잴 수 있는 거예요? 잴 수 있죠. 뭐 화산이 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산재가 쌓이겠죠. 화산학자들이 가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측정을 해요. 분화구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얇아지겠죠.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맵을 도시를 하면은 만들어진 화산재의 부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화산재를 다시 다 녹였을 때 얼마만큼의 액체가 될까? 이걸로 다시 계산을 역산을 해요. 해서 네네네. 요건 심각한 오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정프로가 잡아내네 또 이걸. 화산이 엄청 크게 분화하죠. 엄청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요만큼 올라가서 쌓인 거는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막 많이 올라가면 저 위에 성층권까지 막 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막 엄청나게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재기가
크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측정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류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신같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들도 많고 우리가 슈퍼볼케이노다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분출을 하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뭐 옐로스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맞는 부분보다 아직 확인 안 됐는데 단순히 이러했을 최적의 시나리오,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시나리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질학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화산작용이라는 거는 깊이 있게 연구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부분이 미개척 네네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산의 규모를 정한다는 것 자체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화산이라는 게 어떤 화산은 이번에 사쿠라지마 화산처럼 쾅 하고 끝나요. 근데 어떤 화산은 용암이 줄줄줄줄줄 며칠씩 흘러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화산은 쾅 하고 이게 몇 년간 이어질 때도 있고 시베리아 트랩 같은 경우는 100만 년 동안 이어졌던 화산 활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 스케일도 통일이 안 돼 있고 공간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 화산 연구하는 분들은 자기 나라 화산은 더 규모가 컸다 그렇게 좀 과장하고 싶은가요? 어떤가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더 큰 그쵸? 분야여야 관심도 많이 받으니까 더 좋은 저널에서 이렇게 찬양을 받기 때문에 22년도 통과에서 화산이 분화했을 때 규모가 7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로 수정이 됐어요.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화산의 규모가 몇부터 몇까지 있어요? 0부터 지구상에 가장 강력했던 거 이제 8 이상까지도 있는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10배가 증가합니다. 아, 그 화산재를 역산한 부피를 계산할 때. 오늘 5하고 7이면 100배면 너무 심하게 아, 그리고 저 바다에서 폭발하면 주변에 쌓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에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또 재기가 애매하겠네. 그렇습니다. 뭐 구멍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사실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산 현상이라는 걸 정량화하는 게 좀 그만큼 어렵다로 아, 이렇게 그래요? 봐주시면 하긴 이게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이게 터져주면 체크하기 좀 편할 텐데 이거 뭐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도 용기 좀 가져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화산이 총 8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폭발 규모의 규모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그 많은 화산들 중에 좀 센 친구 혹시 우리가 알만한 친구들은 뭐 있었습니까? 규모 8 이상의 화산이라고 기재된 것들이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예, 거의 섬들이 다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들이 예예예, 그 섬마다 화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4위입니다. 맞아요. 예, 2억 한 8천만쯤 되고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아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털어놓고 가야 돼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인도네시아. 그거 자카르타죠? 아니요, 토바 화산이라고. 아니, 수도. 아, 수도요. 예, 그렇죠. 저는 그렇죠. 뭐 화산 이름 모르고요. 토바 화산? 예, 수마트라 섬. 아, 수마트라 섬. 그게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예, 규모가 8 정도 됐습니다. 언제쯤 터졌습니까? 7만 년? 7만 년 전에 터진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7만 4천 년쯤 전에 터졌다라고. 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는 몇 년인지까지도. 아, 그래요? 기록이 있나 보죠? 그때는 기록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어떻게 연단위가? 우리가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거기 이제 살던 식물이나 동물들이 뜨거운 화산재에 파묻히게 되면 특히 식물인데 굵은 가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식물의 경우는 바로 이렇게 숯이 되죠. 숯.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탄소가 이제 12잖아요. 12. 원자번호?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14짜리 탄소가 만들어. 그걸 방사성 탄소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방사성 붕괴를 하는 거죠. 우라늄처럼. 수치? 예, 그 안에 탄소가요. 방사성 탄소가. 우리가 저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숯들도 그렇게 아, 그런데 그 방사성 붕괴되는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암물질은 아니군요. 예, 자연 방사성 정도. 그 남아있는 방사성 탄소를 측정을 하면은 이게 만들어진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정확하게 연도까지 몇 년도예요, 그래서 그게? 7만 4천 년 정도인데 방사성 탄소를 쓰면은 약 5만 년 이내에 있는 연대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네시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화산은 7만 4천 년 전. 그때 이제 그게 규모가 8이었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0도가 내려갔다. 지구 전체? 북반구에. 아, 요거 약간 좀 지질학자들이 조금 세게.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고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주장이 있으면 반대 의견들이 학계에 존재하고 그게 건전한 건데요, 사실. 어떤 사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도 존재하고 뭐. 그리고 1800년대 초에 탐보라 화산, 역시 인도네시아입니다. 분출했는데 그 화산이 규모가 7.5 정도까지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백두산보다도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역사 분화 중에 가장 큰 분화를 들어봐라 이러면은 탐보라산하고 백두산. 백두산이 역대급 화산에 들어가요? 그죠? 무슨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분화 중에. 아,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분화 중에. 이런 거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자랑스럽죠. 제가 화산 알못이어가지고 폼페이 화산은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위력이 세진 않았나요? 폼페이가 이제 처음에 도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에만 남아있는 도시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상수도 공사 이런 걸 하다가 유물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폼페이라는 글구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도시 옆에 보면은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 베수비우스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도시가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그때 규모가 5 정도 됩니다. 작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엄청 큰 건 줄 알았어요. 5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통가 화산이 5였고요. 후지산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분화가 1717년경에 있었는 호에이 대분화라고 하는 분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규모가 5 정도 된다. 아 그래요? 5만 해도 엄청 큰 거군요. 사실 한 사람이 한 100년 산다고 치면 100년 안에 경험하기 어려운 분화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있었던 7 정도의 분화는 한 그 왕조가 교체되는 동안에 한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거나 하는 효과는 나오지 않나요? 탐보라 화산 7.5 분화가 있었을 때 그 해에 여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백두산 때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남아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어차피 역사 기록에 의존하기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알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모르는 건데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백두산만 해도 벌써 삼국시대쯤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니까요. 조선시대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것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학계의 설입니다. 이제 화산 폭발해가 화산재가 막 날리고 그게 지구 전체 하늘을 덮어서 예, 일종의 에어로졸이니까요. 아니 그러면 화산을 아까 이제 뭐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 제일 큰 화산이 인도네시아 아까 그 화산 74,000년 전 8자리 화산들이 몇 개 있어요. 8자리로 알려져 있는 게 토바 화산하고 아소산 아시죠? 아소산? 예, 그 일식집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후쿠오카 가면은 저기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유명한 화산이죠. 네. 백두산 가면 꼭대기에 천지 있잖아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아 이렇게 맨 위 꼭대기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예. 분화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분화구는 그냥 안에 있던 마그마가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칼데라는 뭐냐면 한 번에 너무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고 싱크홀처럼 내려앉는 겁니다. 규모 5 이상 되는 분화에서는 칼데라가 자주 발견이 되고 백두산도 칼데라를 가지고 있는데 직경이 5km 정도 되는데 아소산은 칼데라 직경이 24km. 24km요? 그래서 사실은 화산재의 양도 측정하지만 내려앉은 칼데라의 크기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요. 내부에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이 만들어져야 이만큼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을까도 사실은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주에는 진짜 그 큰 우주에는 화산이 없나? 그 행성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화성의 최대 사이즈의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 너비가 한 600km쯤 될 거예요. 600? 우리나라보다 더 넘네. 그렇죠. 그래서 뭐 프랑스를 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패 모양 화산이어가지고 쫄쫄쫄 흘러나오는 마그마가 계속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화산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화성 밑에도 그런 우리의 마그마 같은 것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지구와 거의 유사한 크기다 보니까 아 화성이 지금도 화산 활동이 있나요? 화성이 지금은 지질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아마 그런 활발한 활동이 있었을 걸로 이제 유추를 하는데 하나 좀 재밌는 유명한 가설이 하나 있어요. 화성을 보면 화성 절반은 화산이 되게 많아요. 그 반대쪽은 움푹 다 지면이 꺼져 있어요. 근데 그 움푹 꺼져 있는 그 지면의 남반구 쪽을 보면은 거기 아주 커다란 분지 지형이 하나 있거든요. 한때 나왔던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계 초창기에 남쪽에 있는 거대 분지 쪽으로 큰 운석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맞은 쪽은 지면이 꺼졌고 반대쪽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성이 있으면 빵 때려갖고 여기 푹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화산이 막 폭발했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만화 같은 얘기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화성을 탐사를 해보면 화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처럼 멘틀도 활발하게 대류하고 해서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화성 내부를 보면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구상에는 그렇게 큰 화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올림푸스 화산이 그렇게까지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화성에는 판운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판이 뭉쳐서 판계화가 됐다가 찢어졌다가 하는 게 이제 지구 표면에서는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지구의 껍데기하고 내부는 따로따로 논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그마는 지구 내부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열점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구 내부에는 아주 뜨거운 곳이 있어서 거기서 마그마가 위로 계속 공급되는 점이 있는데 지구 표면의 지각은 계속 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그마가 밑에서 공급이 되더라도 한 점에서 화산이 못 크는 거예요. 이게 좀 만들면 이게 이로 가고 옆에 만들고 그래서 그 하와이 섬을 보면 하와이 엠페러 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쭉 하와이 뒤로 전에 분출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쭉 있어요. 일렬로 쭉. 네네네. 재밌네요. 화성은 지각 그게 없으니까 그 마그마가 한 곳에 한 계속 점에서 쌓여서 계속 거기서 나오고. 예를 들면 바다에 이렇게 뭐 이른바 열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섬들이 대체로 그런 거겠군요. 그러면.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맵 같은 거를 아주 유심히 태평양 쪽을 들여다보시면은 줄지어 있는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화산이 줄지어 폭발하는 경우에 섬들이 이렇게 똑 줄지어서 생겨나기도 하고 육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요? 육지는 그런 일을 못 본 것 같은데. 육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지에 이렇게 나란히 줄 서 있는 화산은 없잖아요. 잘 없죠. 왜냐하면 바다에 비해서 육지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어려워요. 바다가 그럼 훨씬 활발해요? 화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 자체가 대기 중에 막 용암이 흘러나오고 막 펑 터져서 날아가고 이런 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구상의 99%의 화산 활동은 다 바닷속에서요. 99%가요? 네. 아, 그 바다에선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깊은 데서 마그마 방이 있으면은 바다는 아무래도 고도가 낮으니까 더 확률이 더 큰 그냥 간단히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지각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각이 떠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의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점점 식으니까 지구가 그 안에서 이제 결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거운 결정은 지구 가운데로 가고 가벼운 결정은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 모여가지고 핵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벼운 애들은 지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멘틀을 이루는데 이 멘틀 부분이 대류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 끓듯이 끓는 게 아니고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위에 있는 가벼운 판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뗏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설이에요? 아니면 실제 그래요? 옛날에 이제 맥에너가 처음에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주창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계의 탄압을 받았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정설로 인정이 안 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거의 뭐 완벽한 정설로 모든 지질학이 대륙 이동설을 근간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하고 바다에서 화산이 많은 거하고 어떻게 관계되죠? 아, 그렇죠. 우리가 대륙이라는 부분이 있고 바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물이 없어서 대륙이고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고요. 지각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대륙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가장 가벼웠던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움직여서 갈라졌다가 붙었다를 하는데 갈라지면은 그 사이에 뭐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지면 이제 생기는 게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해양지각이 뭐냐면 멘틀에서 물질이 녹아서 갈라진 틈을 메꿔요. 그러면 이제 대륙은 더 멀어지니까 또 중간에 갈라진 부분이 또 메꿔지고 착착착착착 컨베이어 벨트처럼 메꿔가는 그게 이제 해양지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멘틀에서 녹은 물질이 계속 올라오는 곳이 해양지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산 활동은 해양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갈라지면 거기에 새살이 돋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군요. 중앙해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령이는 유명하죠? 그렇죠.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들 보면 바다 한가운데를 따라서 산맥이 있어요. 산맥. 산맥 있죠. 거기가 뭐냐면 이제 찢어지는 곳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거기가 훅 들어간대 아니면 훅 나온대 올라온대. 이게 올라와 있어요. 가운데가. 대서양 같은 경우는 대서양의 정 가운데를 따라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남북으로. 그걸 이제 요즘은 구글 어스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뭐 바로 찾아보시면 바로. 근데 그게 주로 화산 터지는 데가 또 터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고 자주 터지는 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주 터진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마그마가 있어야 돼요. 마그마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그것도 궁금하네요. 마그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땅 밑에 마그마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마그마라고 안 부르고 멘틀이라고 하겠죠. 멘틀하고 마그마가 다른 거네요. 지금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지금 얼핏 듣다 보니까 초보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압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암석 자체가 용융점이 올라가요. 지온도 증가하지만 녹는 점도 같이 올라가서 영원히 만나질 않아요. 핵에 갈 때까지. 지각부터 멘틀까지는 녹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마그마라는 거는 결국은 멘틀이 녹아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멘틀이 녹아서 예, 주로 멘틀에서 만들어집니다. 멘틀이 녹아야 되는데 그 녹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녹을까요? 불 때문에 녹겠죠. 그렇죠. 이게 1번. 예, 1번이에요. 온도를 올리면 돼요. 온도를 올리는 거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석을 녹이는 방법은 압력을 떨어뜨리면 돼요. 온도는 유지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밥 지으면 밥이 잘 안 되잖아요. 끓는 점이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내려가면 녹는 점도 내려가요. 높은 압력에 있던 지구 내부 물질을 낮은 압력으로 딱 옮기면 재밌네요. 예, 그럼 녹아요. 녹아요. 높은 압력에서는 고체로 있더라도 얘가 바깥쪽으로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면서 액체로 바뀔 수 있네. 그 생각은 처음 해봤다. 그리고 아까 우주먼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암석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암석의 녹는 점이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뽑아내면 또 녹는 점이 올라가요. 아, 물이 좀 있어주면 잘 잘 녹아요? 녹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 그 세 가지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곳을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하와이 같은 곳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뜨거운 게 있어가지고 아, 거기가 핫스팟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가 잘 모를 때 우리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이 내려가는 곳이죠. 압력이 내려가는 곳이 이제 말씀드렸던 중앙 해령이에요. 계속 찢어지니까 밑에 있던 게 올라와서 거길 메꾸고, 찢어지니까 또 올라와서 메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생겨요. 멘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내려가고 녹아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슬란드가 그런 겁니다. 아이슬란드. 아, 거기서도 화산 자주 폭발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물이 공급되는 곳인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죠. 바다가 근처에 있으니까. 바다가 근처에 있다기보다는 해양 지각이 해령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구 표면에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생길 수 없잖아요. 어딘가에선 사라져야 되잖아요. 네. 사라지는 곳이 해구입니다. 해구. 아, 이렇게 훅 들어간. 네,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죠? 예,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양 지각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이걸 섭입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섭입이 되는 곳에서는 물이 들어가면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해양 지각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구 내부로 물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그마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 열도, 화산 활동. 화산이 우린 되게 무섭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구 온도가 떨어지고 뭐 등등. 화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지구를 이제 물의 행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물의 기원이요? 예, 지구상의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다니? 물 원래 있었어요. 처음에 마그마 덩어리였는데요. 아, 그때 우리 외계에서 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소행성이나 해성에서 왔다고 이제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다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을 공급하는 이 시스템이 화산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물이 지금 지구 표면에 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지구 내부에 암석과 결합해 있는, 광물과 결합해 있는 형태의 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보다 더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 그 마그마는 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왜 폭발할까요? 광물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물이 부피가 커져서 그렇고. 맞습니다. 결국은 화산을 폭발시키는, 증기기관이네요, 증기기관. 맞습니다. 그 물인데, 그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원래 암석이 가지고 있던 물이에요. 암석이 원래 물을 갖고 있어요? H2O가 아니라 OH기라고 하는 형태로 암석의 결정을 이루는 결정들 사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그마가 녹으면서 물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물이 갑자기 부피가 빵 커지면서 화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마그마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콜라 사이다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 사이다 맥주요? 뚜껑 열기 전에는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서 압력을 떨어뜨리면 보이지 않았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거품 형태로. 거기다 멘토스 혹시 넣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산 폭발이 되는 거죠. 폭발이죠, 그게. 네, 그렇죠. 가스를 천천히 빼내면은 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고, 그냥 천천히 빠지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천천히 가스를 잃어버리고 땅속에서 그냥 굳어요. 그만큼 땅속에 물이 많은데, 그렇게 화산이 분출을 하게 되면은 이 암석 물질만 밖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다면 지구 표면에서의 물의 양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 지구가 만들어지고 얼마 동안은 땅속에서 밖으로 공급되는 양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화산 활동이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내는 작용이라면, 아까 섭입 작용 같은 거는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일종의 평형을 이뤘다고 보는 예, 거예요? 약간 평형 상태로 공급과 수요가 이제 잘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순환이 되는 거군요, 지구는. 네, 그렇게 큰 스케일로 봤습니다.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산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떤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지구의 생명이 어떻게 처음 태어났나, 이 이야기를 할 때 들여다보는 곳이 중앙해령에 블랙스모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 5-6천 미터 바다에서 까만 연기들이 막 올라오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를 보통은 독성 환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이론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근데 지질학은 저기 지진 예측해요, 못해요? 지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화산 예측해요, 못해요? 잘 예측하기가 어렵죠. 됐어요, 그러면. 근데 얘는 진짜 왜 이렇게 예측이 안 돼요? 그래도 화산은 조금 가능하지 않아요? 지진은 물리학 쪽에서도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까마귀 날아가고 뭐 이런 거예요? 아이 그거는 전조 증상 간의 인과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화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분화가 있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명확해요. 뭐예요? 가스가 성분이 변한다든지 극단적으로 화산체 자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 비슷한 용례라고 할까요? 그 슛이 잦으면 골이 터진다. 혹은 뭐 감기가 잦으면 응가가 나온다. 이런 것처럼 가스가 많이 분출이 되면 화산이 터지는 전조 현상이 있는 거군요. 저기 얼마 전에 사쿠라지마 화산 터지기 전에도 화산체의 외형 변화가 나타나는 게 관측이 됐거든요. 아, 외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관측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터집니까? 그거는 이제 화산마다 다 다를 수 또 있어요. 달라요. 근데 대체로 부풀어 오르면 오래 지나지 않아 터진다. 예, 예. 아까 우주먼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말할까 말까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화산이 터지기 전에 화산이 외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고 일본에 있는 한 우체부였어요. 우체부요? 우체부가 매일 이렇게 배달을 하잖아요. 뒤에 있는 산을 보니까 산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무슨 실용적 가치가 있어서 그리진 않았을 거고 자기가 보니까 재밌어서 했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정교하게 기재하는 어떤 특성을 타고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스케치를 관찰력이 뛰어나셨나 보다. 그리고 호기심이 있었던 예, 예.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이 결국은 이제 현대 화산학이 있게 한 근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확실히 화산이 많은 나라가 화산학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일본의 우체부 부분이 화산의 크기 변화를 포착을 해냈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큰 화산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를 발견을 해내셨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딱히 관찰되지 않는 거예요. 관찰이 안 된다기보다는 지진이 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있었지가 되는 거죠. 물고기들이 막 저 무트로 올라와서 배 뒤집고 죽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전조 증상이 되려면 다른 지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해운대였나 영화? 그거 보면 지진 해일의 정확한 클리셰 전조 현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동물들 이렇게 막 도망가고 개들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규칙적이진 않고 그냥 후행적으로 가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걸 이제 전조라고 보긴 좀 어렵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지진 운이라고 해가지고 지진 나기 아. 전에 구름 패턴이 뭐 맞아. 생긴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땐 좀 오비일학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서 자기장 뭐 이런 변화가 이제 대기에 있는 수증기들을 어떻게 좀 모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게 했던 게 그 지진 전에 라돈인가요? 어떤 방사능 물질의 함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처음 과학자로서 들었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냥 이런지하에 주장하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으니까. 라돈 맞습니다. 예, 라돈 대기 중에 가스로 존재하는 예. 땅 새는 속에서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지각 변동이 생기면 그 방사성 물질의 일부가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게 큰 지진 이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은 그럴듯했는데 그것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전조 증상으로는 우리가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지진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전조 증상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해저화산 통가 해저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게 전 세계 오존층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처음 이 소식을 접했는데 이게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반을 날렸다기보다는 남극에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오존 두께가 달라지는데 네. 이 이후에 오존층이 좀 많이 더 얇아졌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것 같아요. 관측 결과하고 이 통가랑 비교를 해가지고 아마도 원인이 통가 화산 폭발일 것이다. 이런 정도. 화산 폭발이 오존층을 얇게 만드는데 영향은 주긴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게 좀 독특했던 게 통가 화산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인연이 깊은 게 화산 폭발이 1월 15일 날 나고 4월 중순에 세계 최초로 여기 탐사를 했거든요. 통가 요쪽에 예. 우와. 세계 최초로. 그렇죠. 우리 과거보다 단독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신문에 몇 번 나왔고요. 제가 지금 현재 논문을 쓰고 있어서 아마 그 결과를 아유 잘 됐다. 잘 됐다. 전문가시네요. 네.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1월 달에 폭발을 했고 보통 네. 남극 시즌이 12월, 1월, 2월까지 남극 시즌이고 3월까지 하는데 3월에 대충 일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아라원이라는 배가 있으니까 네. 아라원이라는 배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이 통가가 화산 폭발한 지역이 딱 그 아라원이 한국에 돌아오는 경로에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상공 오는 예, 경로에 화산이 있다
보니까 워낙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이제 빨리 이제 연구소에서 결정을 내려서 빨리 탐사를 하자 오는 길에 해가지고 제가 2달 동안 탐사팀을 꾸려가지고 여기 탐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자료를 또 얻고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저 화산이라고 하면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거기에서 분출된 수많은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속에 이렇게 녹아버리는 그런 폭발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독특했던 게 위로 굉장히 높이 솟구쳤거든요. 보통 대부분 화산들이 대륙권 정도에 머무르는데 대륙권의 높이가 좀 지역별로 다르지만 뭐 10km, 20km 된다 보면 이 화산은 거의 한 40몇 킬로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층권까지 올라가가지고 물속에서 터졌는데? 그렇죠. 엄청 높이 올라간 거죠. 위성으로 다 보일 정도로. 육지에서 터졌으면 진짜 어마어마했겠네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아마 원인이 아마 해저 화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층권까지 갔는데 대부분 화산들이 성층권을 안 가니까 폭과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얘가 이제 최초로 성층권에 뚫고 들어간 화산이다 보니까 성층권까지 화산 먼지 같은 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논문 찾아 읽어보니까 아마도 성층권에 올라간 SO2가 그 오존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네. 남극에 있는 그 오존층을 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인과관계 지금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SO2가 오존을 파괴하는데 좀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뭐 논문으로 제가 보기엔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나온 걸로 봐서 네. 아마 굉장히 타당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군요. 이렇게 저 성층권까지 막 올라갔다는 거는. 그렇죠. 그 이전까지 이제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필리핀 화산이 가장 센 화산이라고 이제 20세기 이후에 됐었는데 적어도 이 올라간 높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는 통과가 이제 그 기록 깼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흥미로운 거 좀 미리 공개 좀 해주세요. 이제 공개를 하나 해드리면 가보니까 이게 보통 한 20km 정도 직경이 되는 화산이거든요. 직경 20km예요? 어마어마하네. 가서 이제 왜 이렇게 강력하게 폭발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갔는데 처음에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서 압력이 약화돼서 폭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화산 주변이 전혀 변하지 않고 딱 살아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바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니요. 원래 바다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다 사라지고 탐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내부가 원래 100m에서 200m 정도 수심이었거든요. 바닥에 800m까지 파졌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걔네들? 쓰는 거네요. 다 위로 날아간 거죠. 한 몇백 미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다기보다는 안에는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가라앉아가지고 붕괴가 된 거죠. 칼데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칼데라 배웠는데 나 칼데라 배웠는데 백두산 천지가 칼데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화산이 이렇게 딱 폭발하면 그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진대 그게 칼데라예요. 네. 그 해저 화산 폭발이 규모가 큰 거는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폭발의 강도를 이야기하자면 그 물하고 마그마가 만났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아, 그게 네. 물이 기화하면서 압력이 왜 그러냐면 그 물의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뜨거운 온도가 가해지면 어마어마하게 팽창한단 말이에요. 기름에 뭐 튀길 때 물 들어가면 빵빵 소리 난단 말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오늘 좀 활약을 좀 하시는데요. 네. 예, 그리고 물과 반응하면서 훨씬 더 폭발이 세졌죠? 그렇죠. 예. 예. 소금도 많이 튀었죠, 그지? 그럼요. 소금도 많이 텄죠. 네, 소금 많이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저희들 전해명을 관찰해 보니까 소금기들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 진짜요? 오. 근데 작년에 폭발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소식을 많이 못 접했지? 저 신문에도 봤었어요.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섬처럼 보였던 게 사라진 사진. 위성사진 같은 거? 네. 원래 섬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요? 무섭구나, 무서워. 그 뉴질랜드 같은 데 조금 낙진 같은 거 피해가 좀 있었나요? 뉴질랜드 피해가 있었죠. 뉴질랜드가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범위를 보니까 뭐 통가하고 바다에 대부분 다 떨어졌고 통가 자체는 많이 떨어졌죠. 근데 더 큰 피해는 그것 때문에 그 해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겠네요. 해일이 발생한 그게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페루까지 연결됐더라고요. 뉴질랜드 근처인데 예. 페루는 다른 거 아니었을까요 혹시? 페루까지 갔다고요?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20km밖에 안 되는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태평양 전체를 울린 거죠. 일본 같은데 괜찮았어요? 일본도 당연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강력한 그 압력을 대기에 가해가지고 대기의 그 파동이 전 지구를 돌아가지고 뭐 유럽에서까지 다 관측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층까지 올라간 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탐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세계 최초입니다. 마침 거기 지나가던 길에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가 저희보다 이틀 후에 왔어요. 제일 빨리 온 데도 이틀 후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전체 지구의 면적을 보면 그 중에 70%가 이제 바다니까 당연히 바다 쪽에가 더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화산 폭발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약간 바꿔야 되는데 우리 화산은 뭐 통과 같이 뭐 세게 폭발하거나 뭐 후지산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직 극히 일부
일부분이고요. 화산이라는 건 정말 아주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구에서 예, 그러니까 바다 전체가 다 화산이에요. 응? 바다가 다 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아니죠. 바다 전체가 다 화산으로 보시면 되고 대륙도 원래는 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 아래는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해령이라는 이제 바다 산맥이 있거든요. 아, 해령이. 화산폭은 세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거의 한 70-80%의 화산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해져서 조용히 폭발은 아니고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이렇게 거죠. 올라서 그냥 푸시 이렇게 가고. 예, 시끄러운 애들이 우리 주먹을 끄는 거죠. 지금도 계속 바다 아래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폭발 한번 나면 물고기들도 엄청 놀라겠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근데 금방 적응해서 다시 오더라고요. 아유, 우리 붕어들. 물고기 예, 우리 그 김범준 교수님 협찬입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 물고기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통과의 근처에. 뭐 상어들이 막 몰려오고 이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상어들이 왜요? 향도 왜요? 물고기들이 막 때로 움직이니까 그거 먹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아, 아, 물고기들이. 뭔가 징후를 먼저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전조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 통가화산에 전조가 있었어요? 강력하게 폭발하기 전에 이미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통가에 교육을 갔었거든요. 강력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서 계속 영상도 찍고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마침 그때 딱 그 배 지나갔으면 그 배는 이제 큰일 날 뻔했네, 그죠?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아주 재수 없지만 지나가다가 화산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하여튼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얕게 터지고 있고 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갖도록 크게 터진 애들이 있는 거고 화산 근처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일궈나가는 그런 작은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또 화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화산이 있는 곳은 올라와 있는 데니까 보통 거기에 어장이나 이런 거 생성되는 걸 보면 먹을 게 많이 있거든요. 화산 근처에?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저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저산. 아무래도 거기 뭔가 그 안식처가 있으니까 네. 광합성하는 것도 거기 막 쌓이기도 하고 하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어장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그 주변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보통. 그럼 가셨을 때 이틀 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 이후? 2달 정도 후에 아, 2달을? 간 거죠. 예. 아. 근데 가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돌아와 있더라고요. 혹시 갔는데 이렇게 물이 보글보글 여전히 끓고 있다든지 아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진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기포 같은 건 좀 올라오겠군요. 저희는 못 찾았는데 다른 팀에 가서 그런 걸 찾았다고 저희한테 알려주긴 했어요. 아니 제일 먼저 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었고. 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탐사선이 가면서 그 아래 화산에서 지진 활동이 있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요? 그냥 느껴졌죠, 그냥. 그 정도예요? 느껴진다고요? 그때 지나가는데 배가 꽝꽝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와, 그 그래 정도예요? 느껴질 정도로군요.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돌덩어리가 떨어졌더라고요. 누가 이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이제 지진이 딱 난 다음에 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화산이 제일 많은 지역이 물론 이제 전 세계 다 있겠습니다만 그 남극이란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제일 많은 데는 바다죠. 바다가 뭐 바다 전체가 다 화산이니까. 근데 대륙으로 따졌을 때 밀도를 봐야 되니까 남극이 제일 많은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극이 재밌는 게 보통 동남극하고 서남극으로 나누거든요. 동남극하고 서남극. 예, 그 양쪽이 모든 게 달라요. 재밌게도. 동남극 같은 경우는 비교적 두꺼운 빙상이 아직 살아 있고.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서쪽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요즘 막 빙붕이 붕괴되고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서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래는 맨틀이 더 뜨거워요, 거기가. 그리고 아마 그 관련해가지고 화산 활동도 많이 있을 거라고 수축을 하고 있어요. 소수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 인류가 하기 전에 그 화산 때문에 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 전에 화산 때문에 녹을 수도 있다고?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조건 자체가 다르고 그 아래 화산이 많은 건 사실이고 처음에 재밌는 게 그 남극 내륙해로 들어갔던 게 이제 19세기에 영국 배들이 거의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자기들이 남극 내에 들어가 보니까 화산이 폭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도 예, 에러바스 화산이라고 지금도 계속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예, 살아있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산이 반겨졌던 거죠.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남극과 화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럼 온천 같은 건 없어요? 온천도 주변에 있겠죠. 근데 뭐 추워가지고 온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운 데가 좋은데. 일본 그 홋카이도 뭐 이런데 이렇게 막 온천 하면서 머리 이렇게 눈 맞고 머리 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가능. 제 얘기는 하여튼 굉장히 관심 없어요. 우리 박사님은 제 얘기는 아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너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어떤 얘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맞춰서 해드릴게요. 김범진 교수님 제 얘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훈배님도 제가 뭐 물어보면 아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거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주머니 좀 솔직해지세요. 얘기만 하면 다 좋은 질문이래. 아, 근데 그 비판이 많아요, 근데 진짜. 아. 반성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아닐 때는 그냥 적당한 질문이군요. 이 정도 하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질문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중에 댓글 보고 깨달았네.
그럼 남극에서는 그러면 용암이 이렇게 흐르면 우리나라나 다른 데서 흐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식죠?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뭐 마그마하고 얼음하고 작용을 하니까 아주 독특한 뭔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연구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바다에서 폭발할 경우에 이거는 물하고 마그마랑 반응하는 스타일, 빙하랑 반응하는 스타일은 아마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아마 그런 연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남극에서도 아마 폭발을 한다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겠죠. 빨리 식을수록 구멍이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덜 뚫릴 거예요. 그 기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로 바깥이 굳어버리면 잡혀 있으니까 그 구멍이 뚫리는 건 이제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생기는 건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딱 잡혀버리니까 그 마그마가 식는 속도는 그 돌멩이 구멍보다 돌멩이 광물 입자 크기에 영향을 아마 줄 것 같은데.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네네네. 근데 마그마 대체로 다 전 세계 마그마 비슷비슷한 성분들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다에서 굳는 건지 대륙에서 굳는 건지 아니면 땅 속에서 굳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온도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제로 그 화산할 때 제일 연구하기 좋은 대상이 바다에서 바로 식은 용암이라고 해요. 용암. 왜냐면은 보통 천천히 식으면 쟤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 성분이 변하는데 빨리 식으니까 걔네들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유리질 상태에 딱 있으니까 유리질 상태에 있으면 걔가 이제 마그마의 조성을 많이 보존하고 네네네.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그걸 많이 연구를 하죠. 아니 근데 같은 용암인데 어떤 친구들은 저 제주도 현무암처럼 시커매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하얗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제 질문 끝났는데요? 네. 그거 이제 그 아주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멘틀에서 바로 올라온 그런 화산이거든요. 멘틀하고 같이 있었던 애니까 그 멘틀하고 평형을 이뤘던 그런 거 현무암이라고 하고 달도 현무암입니다. 달도 현무암이고 하얀 돌들은 현무암질 돌이 다시 한번 녹은 거예요. 성분이 다르죠. 아, 걔네들이 다시 녹았던 애들이 그렇죠. 아까 깊은 데서 다시 한번 어떤 열에 의해서 다시 녹아서 만들어져가지고 계통이 다른 돌이 된 거죠. 조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현무암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철 이런 성분이 많고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띠고 칼슘도 물론 많지만 화강암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죠. 칼슘 이런 것들이. 제주도 현무암은 폭발하자마자 바로 바다 떨어져서 식은 애들 이런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한번 다시 깊은 곳에서 뭐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다시 녹았다가 다시 천천히 굳은 애들이 화강암 같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돌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 빠르시네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셨네요. 그렇습니까? 걔네들을 우린 꺼내다가 다시 이렇게 막 대리석 만들어 갖고 비싸게 팔고 대리석은 또 다른 종류죠. 대리석은 바다 아래 쌓였던 플랑크톤의 잔해들이 대리석이 그거예요? 네. 대리석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대리석이라는 거는 플랑크톤이 굳어져서 된 어떤 그 암석들이 다시 한번 열을 받아가지고 네. 굳어진 거예요. 어쨌든 원재료는 원재료는 플랑크톤이고. 화산은 우주에도 많죠? 그쵸. 우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재밌는 화산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지구엔 없는 거죠? 지구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행성이나 명왕성 같은 일부 천체에서 볼 수 있는 화산인데요. 얼음 화산입니다. 근데 왜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처럼 산에서 얼음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얼음이 나와요? 네, 마그마 대신 얼음이 나오거든요. 슬러시 같이. 약간 좀 우주 쪽은 이거 뭐 우리가 입증을 못하니까 믿어야 되나? 아니 관측이 되는 거예요. 에이 별도 잘 안 보이는데 그 화산에 얼음 나오는 거 어떻게 관측을 해요? 아니 뭐 명왕성이나 소행성 같은 건 우리가 탐사 로봇이 근처를 가서 다 탐사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근데 화산에서 얼음이 펑펑펑 나와요? 얼음이 계속 나오면서 그 산의 면적이 넓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아 얼음이 계속 나오면서 산이 이렇게 넓어져요? 네,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얼음이 적당히 녹았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천체 땅 속이 꽤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방사성 붕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행성이나 명왕성에 꽤 큰 멘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얼음 화산 밑에 있는 마그마라고 하는 건 물이겠네? 아, 그렇죠. 재밌네요. 네네네. 하긴 우리는 얼음하고 물이 뭔가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겉부분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서 뜨거운 물이 압력으로 분출하면서 네. 얼음이 되는 거야? 그 바깥으로 나오면서 얼어서 떨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을 우리는 얼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지질학에서는 그 재밌다. 얼음이 암석이에요. 그쵸. 다를 얼음이 게 암석의 없지. 일종이에요. 지질학에서요? 얼음이 암석이라고요? 네, 암석의 다른 게 일종이죠. 없죠. 교체 상태인데 그 결정질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암석이라고 하거든요. 얼음이라고 정확하게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물이라는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 와 재밌다. 그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면 예를 들어 코끼리가 꽝꽝 얼어갖고 땅 밑에 죽었어요. 그거 암석이에요? 그건 암석이 아니죠. 암석은 결정 구조가 아니죠. 그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를 말하거든요. 아 규칙적으로 코끼리를 규칙적으로 빼야
또 유기물이잖아. 유기물이. 그게 저거 유기물이니까 암석이라고 하죠. 그 얼음도 암석으로 이제 구분하신다는 거군요.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당연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구성하는 원소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흙 같은 거로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느낌이 그쵸. 네, 그런 걸로 돼 있을 거야 되는데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걔도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락이에요? 많이 쓰잖아요. 위스키 언더락스. 그러네. 그러네. 와. 거기서도 금방 아네. 그러네. 그러네. 이게 뭐 그 이유로 뭐 그건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뭐 그렇긴 하네요. 얼음도 여러분 암석이었습니다. 예. 에피소드 하나로 저 남구에서 한번 가셨을 때 밖에서 한번 소변 보셨죠? 아니, 맞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실험 정신 없는데 어떻게 과학을 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남극에는 오염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오염이에요? 그래서 모든 뭐 배설물 이런 것들도 다 싸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아 진짜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오염이 된다고? 그래도 조약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럼 밖에서 노상을 안 해보셨군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보고서 물어보니까 저는 뭐 보통 바다를 하다 보니까 빙상 위에서 탐사한다는 이런 건 안 해봤는데 그 해본 국내 연구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얼 것 같긴 해. 진짜 어냐? 소변을 보면 당연히 얼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산되는 순간 네, 뭐 바로 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에서 자기 일을 했는데 바로 얼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발사되는 순간 얘는 그럼 똘똘똘 그러니까 저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경험 많아서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가지고요. 야, 근데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만화에서 그런 장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 보네. 와.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추운 데서 쉬를 하게 되면 얼음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젊은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나 이게? 그 전에 얼어버리지 않을까요? 그 모양을 만들기 전에. 모양을 만들기 전에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우리가 고드름을 만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분출된 자마자 얼지는 못하거든요. 소변의 온도가 낮아져야 되고 그때 또 액체가 고체로 되는 정도의 에너지를 빼앗겨야 되니까 앞부분은 분명히 소변의 형태로 나갈 거고요. 아무리 추워도. 네네. 조금 진행하다가 올 텐데 얼마나 빨리 오는지는 근데 그 발사 원점이 혹시 얼진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못 얼어요. 그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발사대가 혹시 얼진 않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건 안 옵니까? 예, 발사대는 우리 몸의 혈액이 네. 계속 순환하면서 차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발사대는 얼지 않습니다. 그래요? 얼음이 그 정도 순식간에 얼 정도면 이 친구의 안전도 저는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걸로. 너무 오래 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남극 가서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네. 종종 그런 얘기들을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다. 맨날 이렇게 막 저 사계절은 너무나 저 명확해갖고 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 여름에 훈련하러 오는 거 아시죠? 미군들이 우리나라 훈련하러 옵니다. 혹서기 훈련. 혹서기 혹한기 훈련 우리나라로 와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가 그러면? 너무 덥다가 너무 춥다 이렇게 되니까 여름 겨울 온도 차이 너무 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LA만 가도 옷이 별로 필요가 없어. 맨날 반바지에 그냥 면티 하나 입으면 되거든요. 항상 날씨가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철마다 옷 사야 되고 아주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 선정을 과연 우리나라는 잘한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꽤 괜찮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지질재해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진이나 화산 이건 조금 없는 편은 맞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경주나 포항 지진 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태평양 섭입대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화산 걱정도 지진 걱정도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좀 지진 한번 있었잖아요. 서해안 쪽에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요즘 불안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지질에 의한 피해는 별로 없는 나라다.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아닐까 싶어요. 방글라데시처럼 막 홍수가 매년 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시즌에 이렇게 국한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건 계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바다와 해양 사이에 있어가지고 날씨 변화가 다이나믹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재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는 돼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죠. 우리나라 주변이 바닷물이 굉장히 심하게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왜? 따뜻한 적도 바닷물이 중위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표층을 따라서 태평양을 한 바퀴를 도는 순환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쿠로시오 난류라고 들어보셨죠? 쿠로시오 알죠. 그 쿠로시오가 이제 멕시코 만류하고 네. 쿠로시오 만류가 유명한 따뜻한 바닷물 두 가지인데요. 예.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구로시오 난로 있는 주변이 적도에서 바닷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뜨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적도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고 그 바닷물이 죄다 구로시오 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구로시오 난로의 지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명태가 다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올라갔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갑자기 동해에 냉수대가 갑자기 형성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잡히는 고기들이 못 그래요? 잡히고. 신기하네. 그건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표층으로 이렇게 따뜻함이 올라오는데요. 우리나라 바다 밑쪽에는 굉장히 또 차가운, 되게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해요. 바다 구조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혼합층이라고 하는, 바다 표면으로부터 한 100m, 200m 여기 물이 막 섞여 있는데 100m 밑으로만 내려가도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이제 겨울에 블라디보스토크나 뭐 시베리아에서 한파가 내려오면서 찬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밑으로 깔아앉아 가지고 찬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저기압이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따뜻하던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저 해수욕 같은 거 하면 갑자기 추거나 그럴 수도 있고 상당히 한 8도 가까이 수온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순식간에.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그럼 앞으로 이제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게 이제 좀 기상재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올 것이고 앞으로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지진 쪽으로는 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날씨나 이런 거는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것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같아요. 화산은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죠, 그죠? 제가 아까 지진이나 이런 네. 거 안전하다는 말씀 드린 거는 네.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사실 그 올해 초에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하나 터졌고 큐슈 지역에 노토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7.6짜리 지진이 하나 났습니다. 7.6이요? 네네.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 나기 어려운 지진이고 그 노토반도가 일본으로 치면 일본 열도의 서해안이에요. 보통 동해안 쪽이 더 위험한 거죠? 태평양 쪽. 그쵸. 네. 그때 지진이 나고 나서 지반이 4m 융기하고요. 우와. 해안선이 200m 늘어났어요. 와. 어디가요? 일본에 그 와, 노토반도가요. 엄청난 거네요. 4m가 올라갔어요? 4m 올라가고 200m 해안선이 쫙 가버렸어요. 넓어진 거죠. 국토가. 옛날에 다 바다였던 데가 다 그냥 올라온 거예요, 무트로? 네네네. 그 땅은 누구 게 돼요? 되게 궁금하네. 일본 땅이. 아니, 일본에서. 아, 일본에서 기상청 땅. 죄송합니다. 왜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지?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서해에서 지진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해일이 만들어졌어요. 동해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해일이 한 1m 정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우리가 그때 생각보다 좀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런 지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호쿠 대지진, 9.0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해양 지각이 일본 열도 아래로 이렇게 섭입작용이라고 말하죠. 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고 들어가는 현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일본은 또 남해 쪽에 보면 난카이 트로우라고 있어요. 거긴 또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는데 일본 서남 혼슈하고 규슈 아래로 섭입을 또 해요. 동쪽에서 하나, 남쪽에서 하나. 거기다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동해 자체가 굉장히 지각의 두께가 얇거든요. 우리 동해가요? 보통 대륙 지각을 30km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각 예, 두께를. 해양 지각은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대양 같은 경우는 8km, 뭐 9km 이렇게 돼요, 지각이. 근데 동해는 그 정도로 얇진 않지만 그래도 대륙 지각의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의 해양 지각에 가까운 지각인데 동해 지각이 일본 방향으로 또 섭입을 해요. 초기 섭입, subduction initiation이라고 영어로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지가 2000년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해에서는 별로 지진이 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노토반도의 지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 일본 서해안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7.5 이상의 지진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동해를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동해 지각이 일본 쪽으로 섭입을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거하고 딱 데칼코마니 형태로 동해 지각이 또 우리나라 쪽으로 초기 섭입을 한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동해 지각이 일본 밑으로 또 우리 밑으로 네.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단층 활동이 있는 거를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지구 현상을 보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런데 도호쿠 대지진 하나만을 보겠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지만 그 도호쿠 대지진을 만드는 힘이 근본적으로 뭐냐를 따져봤을 때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이 일본을 동에서 서로 미는 힘하고요. 인도판이 유라시아를 서에서 동으로 미는 힘이 합쳐져서 유라시아 동부하고 동해하고 일본, 우리나라 전역에다 동서 압축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해안에서 난 지진도 그 압축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약한 부분, 흉터 같은 거죠. 우리나라 네네네. 과거에 그런 부분의 단층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외적인 큰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거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에 변형이 집중이 될까 이런 게 중요한데요. 우리 골프채 이렇게 딱 하다가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부러지나요? 헤드 부분하고 그 목 채하고 쪽. 그쵸. 네. 응력 집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두께가 변하는 부분에 네네네. 스트레스가 집중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이 똑 부러지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동해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해 지각은 한 10km 정도 되고 두께가 우리 한반도 지각은 거의 일정하게 30km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그 유라시아판 이쪽이 쭉 밀고 오고 그다음에 태평양판이 쭉 밀고 오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일본 쪽쯤에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판 이 섭입 같은 걸 보다 보니 지금 동해 쪽이 약간 그 약한 지각 쪽에서 뭔가 터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힘이 응집돼 갖고 지금 언젠가 터지게 된다면 예. 빨리 지금 대피하라.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포항 지진, 경주 지진도 그거로 설명하시는 건가요? 예, 포항 지진, 경주 지진도 결국은 우리나라 지진을 동해에서. 나게 만드는 힘에 힘이 점점 응집되고 있는 이 거고. 힘은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상처들이 이제 조금씩 변형을 나눠 가지면서 움직이는데 결국 가장 많은 변형은 동해하고 한반도의 중간 부분 두께가 변하는 그 지역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지진은 사실 우주 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주에서도 왜 네. 화산 터지고 저 지진 일어나잖아요. 관측하기는 좀 매우 어렵나요, 그거는? 사실 되게 재밌는 관측이 하나 있는 게 우리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제일 활발한 곳으로 유명한 행성 중에 하나가 금성이 있어요. 근데 금성이 되게 재밌는 게 금성은 탐사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고 지상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거의 100기압에 480도의 아주 뜨거운 온도로 펄펄 끓고 100기압?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거든요. 거기 무슨 대기가 이렇게 많아요? 거기? 계속 화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네, CO2나 메테인으로 이제 쫙 덮여 있는 거죠. 거기 잘하면 차라리 화성보다 거기가 더 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0도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섭씨로 하면 한 4, 500도 됩니다. 4, 500도. 네. 대기 온도가. 아이고 잘 저 그늘 좀 치고. 지상에 가시면 아마 G4가 될 겁니다. 그 실제로 옛날에 소련에서 베네라 프로젝트라고 한창 탐사 로봇 보낸 적이 있는데 다 1시간 못 버티고 망가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후로 나사든 러시아든 금성에 착륙선 보내는 거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고요. 1990년대 초반에 나사에서 착륙하는 거 말고 레이더 탐사를 해가지고 두꺼운 대기권을 뚫고 레이더가 땅을 때리고 반사가 되면 그걸로 이제 지형도를 그리자 해서 진행을 했던 탐사 미션이 있어요. 그게 마젤란이라는 궤도선인데 그게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금성 탐사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992년에서 94년 사이에 탐사했던 마젤란 데이터 아카이브 가지고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그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 1992년의 지형도랑 1994년의 지형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 정도 차이로 높이가 달라졌다. 오. 이거는 화산 활동의 증거다. 마그마가 새어나와서 높이가 달라졌을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페이퍼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는 그럼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지각까지 잘 안 보이는 모양이군요. 단순하게 가시광으로 관측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볼 수가 없고요. 레이더로 투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주에서 보면 파란색 이렇게 뭐 바다 보이고 하잖아요. 네네. 금성은 아예 그냥 두꺼운 대기층에 완전히 꽁꽁 가려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성이 하나 좀 독특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네네네. 해주셨는데 금성은 어쨌든 물이 없잖아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금성이 화산 활동으로 분출한 가스들이 다시 바다를 거쳐서 땅으로 포집되는 과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대기 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극단적인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금성은? 네. 금성 살긴 좀 힘들다? 하나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굳이 금성에 가서 살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상층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래로 안 내려가고? 천공해성 라큐타처럼 공중에 둥둥 떠서 사는 부유도시를 만드는 거죠. 금성도 지구처럼 똑같이 높은 성층권 정도로 올라가면 기압도 떨어질 거고 기온도 낮아질 건데 금성에서 한 고도 50에서 70km 정도로 올라가면 그 영역에서의 기압과 기온은 지구의 상온상압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내가 금성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하면 땅은 좀 안 될 것 같고 금성의 공중에서 커다란 열기구 띄워놓고 이제 거기 사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는 이유가 있네요. 화성은 근데 대기가 없잖아요, 그죠? 대기가 아주 희박하죠. 희박하죠. 그래서 금성보다 낫네요, 그죠?
아니 근데 그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한다 할 때는 원래 안 터지던 데는 그냥 안 터지죠? 그러니까 몽골 평원 이런 데서는 화산 안 터지죠? 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렵죠. 거기는 화산이 터지려면 뭐 원래 이제 화산이라는 게 에너지가 이제 마그마 이런 게 쭉 모여갖고 그 지각중에 좀 약한 부분에 깨고 나오는 게 이제 화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예외가 또 있어요?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보통 원론적으로 맞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네요. 터지던 데에서 주로 터지는군요, 화산도. 화산 활동의 지구상의 99.9%가 모여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레고리. 아, 태평양 주변으로? 네, 환태평양 조산대 하고요. 네. 아이슬란드나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브레고리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이 다른 지각 아래로 이렇게 섭입해서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많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각이 찢어지는 곳이거든요. 네. 아이슬란드나 동아프리카 열곡대. 해령 같은 건가요? 그쵸? 근데 그 예를 들어 화산에서는 황, 유황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독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가 뭐 물에 녹아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왜 유황 온천 같은 거 맞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일양이라서 괜찮은 거 아닐까요? 안 해보셨군요. 네네. 전문이 아니. 아, 온천 가면 유황 온천이 있어요. 심지어는 유황 오리도 있어. 우리가 온천수라고 하잖아요. 온천수라는 게 수자원 관리 규정에 보면은 25도 이상인 지하수는 온천수라고 해요. 네. 지온구배라고 하는데 1km 내려갈 때마다 지구 내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인데 우리 한반도는 보면 지온구배가 거의 30도예요. 어디를 가든. 좀 높은 데는 훨씬 높은 것도 있는데 30도라 한반도 어디든 간에 한 800에서 1km 뚫으면 다 온천수가 돼요. 깊게 뚫어서 물 나오면 다 온천이네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 온양 온천, 유성 온천 어떻게 해? 아, 그런데 이제 언양 온천, 유성 온천, 유명한 온천들 있잖아요. 북옥 하와이도 아마 온천 나올 그렇죠. 텐데. 북옥 온천, 수안보 온천 이런 네, 것들. 수안보 맞다. 옛날부터 유명했던 거는 인간이 그냥 자기들이 뚫어가지고 냈다기보다는 원래 그곳의 지열이 높아요. 아. 그런 곳에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온천 관광지는 백악기라든지 백악기 때 우리나라 동부가 화산지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 동해가 만들어지던 이때쯤 되면 그때도 화산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때 마그마가 가지고 있던 잡열이 그 물을 데워가지고 지금 그 온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 그렇게 오래 가요? 그때 있던 마그마의 열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신기하다. 말씀하시는 그 온천은 유황성, 황이 나온다는 거는 마그마와 어떤 관련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반도에 오래전에 있었던 마그마 작용하고 관련이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건강에는 근데 뭐 우리가 그 알잖아요. 피부병 있으면 이제 온천 가면은 이게 좀 낫고 네, 맞아요. 아, 그 독성이 좀 있으니까 피부병도 고쳐지는 건가?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저희 있을 때 뭐 교수님께서 제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방사선을 좀 맞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 좋다고 농담도 좀 하시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뭐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지하수라든지 온천수 관련해가지고 음용수나 이런 거 관리 기준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런 온천수는 땅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굉장히 많이 녹여서 나와요. 얕은 곳에 없는 걸 많이 네네네. 가져오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에 대한 기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하면 좋은 거고. 좋잖아요. 개운하잖아요. 유황온천 하면 매끌매끌하고 하니까. 아, 그 이제 뭐 미네랄 같은 게 많이 좀 섞여 있어서 그렇겠군요. 예, 좀 뭐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네. 좋지 않을까. 참 이렇게 비과학적일 수 있을까? 과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끌미끌하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 좋게 생각하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오셨을 때 그때 화산 얘기해 주셨는데 지진은 제일 센 게 기억에 남는 애 뭐 있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당연히 이것도 뭐 굉장히 큰 네네. 지진이었을 거고. 뭐 10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10 후보지가 일본 난카이 트랍 남해 해구라고 해가지고 일본 서남 혼슈하고 큐슈 있는 그 남쪽 바다 그쪽에서 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옐로스톤도 자주 거론되는 폭발 후보지 아닌가요? 옐로스톤은 슈퍼볼케이노라고 아. 해가지고 그 산 안드레아스 그게 그쪽 근처예요?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조금 더 서쪽 해안에 있죠. 아, 해안 쪽이에요? 해안에 있어서 걸프 오브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단층 선상에 있고 이 영화 있었는데 그죠? 그 영화. 더락 나온 예, 등치 큰 아저씨 나와갖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게 아마 지진이 대충 한 10 뭐 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지진은 거기서 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가장이 좀 있었구나. 지진도 다양한 단층에서 날 수가 있는데 단층은 이렇게 서로 압축에 의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역단층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역단층성 단층에서 만들어진 지진이 있고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단층성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진이 있고 산안드레스 단층은 수평으로 미끌리는 전
단단한 미끌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인데 제일 센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밀려갖고 이렇게. 예,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재질이 섭입? 예, 섭입하는 곳이죠. 한태평양 조산대 그쪽이 다 섭입하는 곳. 근데 그 섭입을 하려면 판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판 움직이는 거는 지구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여러 설이 있어요. 외적인 힘이 내적인 걸 지배한다. 내적인 힘이 외적인 걸 지배한다. 뭐가 먼저다? 아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 아직도 논쟁 중인 거예요?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구 다운 투 탑이냐 탑 투 다운이냐. 그래요? 당연히 안쪽에서 힘 주는 거 그쵸.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멘틀이 대류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멘틀이 대류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은 단순히 대류하는 물 위를 떠다니는 뗏목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도 있고요. 네. 섭입해서 들어가는 해양 지각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슬랩이라고 그래요. 슬랩이라 그러는데 이 차가운 해양 지각 슬랩이 내려가면 그거 자체가 무거워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 얘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애가 뒤에 따라오는 애를 당긴다는 거예요. 약간 중력 같은.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무거우니까 안에는 액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Ridge Push Force라 그래요. 중앙 해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이 컨벡션 셀이 올라오는 곳인데 만들어지니까 이제 밀고 끝에서는 슬랩이 당긴다 그래서 슬랩 풀 포스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힘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SPF. 지금 이 섭입대가 태평양에밖에 없어요. 양대 대양이잖아요. 대서양하고 태평양인데 대서양에는 섭입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환대서양 조산대 이런 거 없어요. 대서양 불레고리 이런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판게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판게아 알죠? 예, 고생대 말까지 하나의 덩어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륙, 초대륙 판게아를 이루고 있었는데 네. 중생대부터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 찢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제 대서양입니다. 판게아가 찢어지니까 대서양이 중간에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예.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바다는 좁아져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당기면 뒤가 쭉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서양이 그러면 대서양이야말로 진짜 깊은 바다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면 쭉 쪼개진 빵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있다가 여기 이렇게 쭉 쪼개지면 갈라진 부분에 물이 막 샥 들어가고 골짜기만 엄청 깊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대륙이 쪼개지겠죠. 그 판게아 대륙이 빵 쪼개지. 먹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거든요. 거기가 이제 찢어지다 보면은 대륙 지각이 암석권이라고 말하는데 그 암석권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더 아래에 있는 멘틀이 올라와서 그 사이를 메꾸게 돼요. 멘틀이 올라오는구나 네,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해양 지각이에요. 새살이 돋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4,000에서 5,000m 정도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해양 지각을 마데카솔 지각 이렇게 또 얘기하죠? 네, 그럴 수 있죠. 새살이 솔솔. 고맙습니다. 우리 김범진 교수님 한 번 웃겼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방금. 저 그냥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서양이 넓어지면서 태평양을 좁게 만들어서 섭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먼 미래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판게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찢어졌던 게 반대편에서 다시 모이고 해서 여러 번의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그래요? 갈라지기를 반복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질학계의 좀 핫한 이슈가 뭐냐면 대서양에서는 언제 섭입이 시작될까? 이 섭입이 되면 어디서 될까요, 거기? 대서양도 아주 로컬하게 국지적으로 섭입이 조금씩 일어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서양 쪽에 있는 게 IT 같은 데 아니에요? 지진 크게 좀 났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네. 이베리아 이쪽 지중해랑 연결돼 있는 그쪽이 좀 뭔가 그게 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많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지진이 미얀마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도 흔들렸고 심지어 저 태국인가? 거기서는 중국의 어디 건설사가 뭐 지었다고 한 무슨 건물이 뭐 무너졌네 이런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그쪽 상황 지금 어느 정도 크기의 지진이 일어났고 얼마나 피해를 좀 준 겁니까? 네, 규모 7.7의 지진이 있고요. 7.7. 네네. 규모 예. 7.7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지진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 3일간 14회의 여진이 계속 났습니다. 보통 본 지진이 크면 여진도 꽤 크죠? 그 지금 여기는 네. 본진과 여진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지금 이번에 난 지진이 사가잉 단층이라고 부르는 단층에서 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난카이 해곡 이런 데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지역의 단층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단층면이 이렇게 있고 경사 아랫방향으로 미끌리는 거 정단층이라고 그러고 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경사를 이거 역단층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 단층 경우는 경사 방향으로 단층이 슬립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경사의 수직 방향으로 일어났어요.
예. 아. 이걸 이제 경사의 수직한 방향을 이제 주향이라 그러고요. 예. 주향 이동 단층이라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게 유명한 게 이제 산 안드레아스 폴트 같은 게 굉장히 큰 주향 이동 단층이고 이 사가잉 단층이라는 것도 이 산 안드레아스 폴트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주향 이동 단층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지진의 에너지 크기는 어디서 이제 오냐면 그 얼마만큼의 큰 면적이 움직이느냐. 예. 그리고 그 움직인 변이가 얼마 되느냐. 예.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얘가 얼마나 꽉 맞물려 있느냐. 예. 강성률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어마어마한 양이 움직였어요. 예. 움직인 단층대의 길이만 200km고요. 네. 그리고 그 깊이가 20km예요. 그러니까 미끌림 면적 자체가 200바이 20km의 면적이거든요. 4,000 제곱킬로미터. 네, 4,000제곱킬로미터가 되죠. 그게 이렇게 그게 한 번에 움직인 거예요? 한 번에 5m가 이렇게 미끌린 거예요. 이번에 예, 예. 5m요? 예, 예. 그게 이제 만들어낸 지진이 7.7 지진이고요. 와. 예, 첫째 날이 있었던 7.7 예, 예. 지진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4회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난 곳에서 계속 지진이 난 게 아니고요. 다시 300km 정도 이제 남쪽으로 또 내려오면 다른 지역에서 사실 그 사가잉 단층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난 지진 파열 때만 200km인 거지 남북으로는 한 1,400km 되는 단층이에요. 그 단층의 규모가.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만달레이시라고 하는 미얀마에 있는 도시 바로 옆에 20km 떨어진 곳에서 200km 영역이 팍 깨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300km 밑에 지역에서 또 6.5 지진이 또 나고 왔다 갔다 지진이 계속 난 게 3일이에요. 3일 동안 잠 못 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 어떤 단층이 5m를 이동했다 치면 네네. 얘가 뭐 수평 방향으로 5m를 가면 200km 정도의 단층이 이동하면 그쪽 땅에도 뭐 그냥 빈 공간은 아니었을 테니까 거기도 밀려서 뭔가 영향을 받았을 거고 또 빠진 부분에 이쪽은 갑자기 뭐 싱크홀 같은 게 생길 수는 없을 테니까 또 저 딸려있던 땅들이 같이 또 따라오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좀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죠. 여기서 네.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서 변화가 생겨서 여기서 뭔가 얇아졌다. 그러면 어딘가에선 다시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진 관련 뉴스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지? 이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USGS라고 미 지질조사국 거기에 Earthquake Hazard Program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나는 지진 정보 제공하는 곳인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모아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가장 활발했던 때가 2010년, 11년 요때 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지진이 많이 나는 것 같지? 이 생각이 들어서 24년, 25년 데이터만 모아봤어요. 네. 그 규모 7 이상 지진을.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4개의 지진이 났는데 그중에 8개 지진이 그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3,000km 안에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캄차카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요 영역 안에서 지진이 14개 중에 8개가 났더라고요. 지금 약간 이 유라시아 지역에 어떤 그 지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겠죠. 지금 유라시아 이 대륙 자체가 북남미나 어떤 호주나 이런 다른 대륙에 비해서 어떤 여러 개의 어떤 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는 이제 원래는 한 1000만 년 전에는 별도로 분리된 대륙이었어요. 이게 1000만 년 전부터 유라시아 판을 북쪽으로 충돌하고 있고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예, 정면에 충돌하는 곳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고 충돌 부의 이제 동쪽이 이제 미얀마에 해당하는데 북쪽은 히말라야, 동쪽은 인도 버마 산맥이라는 게 있고 거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사가잉 단층이고요. 또 보면은 유라시아는 동쪽에는 또 그 일본 해구라고 있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거기는 이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또 서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인도양은 또 해양 지각인데 그게 인도네시아 쪽을 또 북쪽으로 밀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난카이 해구는 또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판이 또 있는데 그 판이 또 동아시아 쪽을 북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개의 판들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여기서 저 방향으로 막 이렇게 밀고 있는데 유라시아 판 내부에 어떤 지점이 어떤 힘을 받고 있냐 이거는 결국은 주변에서 미는 여러 개의 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응력이라고 그러죠. 히말라야에서 충돌한 힘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드는데 다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far-field stress라고 그래가지고 전파돼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미는 힘, 동쪽에서 미는 힘, 남에서 미는 힘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합력으로 어떤 지역의 힘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지역의 변형이 이렇게 제어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처럼 어떤 한 곳에서 지진이 큰 게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맞물려서 축적되고 있던 응력이 갑자기 하강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어떤 곳에서 특정 지역의 응력의 합력에 변화가 생겨요. 양이 변하거나 혹은 어떤 벡터가 변하겠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안 움직이던 단층을 파열을 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여기서 나는 지진이 저쪽의 응력을 교란시키고 그러면 네. 저기서 다시 지진이 나고 여기서 이제 해소된 응력은 다른 곳의 응력을 또 교란시키고 약간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죠. 아직 근데 논쟁이 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판을 아주 그냥 클래시컬하게는 판 경계가 있냐 없냐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크게 이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 경계 이렇게 해요.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를 이제 수렴 경계, 찢어지는 곳을 발산 경계, 이 보존되면서 큰 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게 있는 거를 보존 경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계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경계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GPS를 심고 저기를 GPS를 심어가지고 측지를 해보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운동하는 게 달라요. 아, 예. 그러면 서로 다른 판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경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로 플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움직임이 다른 두 사이에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있는 통계물리학 쪽에서도 예.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구병 교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통계물리 쪽 하는 분들은 이걸 통계적인 규정성, 데이터 그런 걸로만 보거든요. 그래서 통계물리학자들이 지진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김규범 교수님 싫어할 거야. 아닙니다. 저 좋아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비유로 얘기하면 지진은 주식시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토막 나요? 아니 주식시장에서도 작은 회사가 어떤 금융위기를 겪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작은 회사와 그 금융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회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방향이 상쇄되지 않아서 첫 번째가 망하니까 두 번째도 망해요. 그러면 두 회사 모두의 그 금융관계가 있는 세 번째 회사도 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요인은 아주 작지만 이 작은 요인이 여러 개체들의 연결에 의해서 얼마든지 큰 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 통계물리학자들이 지진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 그래서 결론은 예측할 수 없다. 근데 그 통계적인 규정성은 있어요. 그 무슨 법칙이죠? 뭐 있잖아요. 구텐베르그 리히터 규칙. 그 통계적인 규칙성은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모든 구체적인 정보를 100% 알고 있다면 네. 아마도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얼마나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건 예측할 수 없고 근데 이런 문제들의 그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가 그 꼬리 없는 분포라고 보통 부르는 독특한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폭락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판의 한가운데 있는 데서 지진이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예, 어렵죠. 네. 그러면 만약 일어난다면 어디쯤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는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혹시 거기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판 경계에 있는 나라는 아니다. 제가 그 학부 과정에 배울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진 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땡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기감 조성해가지고 무슨 뭐 해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 이제 배웠던 게 우리나라는 일본 해구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진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포항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5가 넘는 지진이 나면서 지금 그 생각이 굉장히 산산이 깨졌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네, 동쪽이 굉장히 산맥들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해안단구, 하안단구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동쪽이 계속 들어올려지고 현재? 예, 들어올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 과정을 보면 이제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렵다. 네. 경동성 요곡 운동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왜 가르쳐요? 뭔지 모르지만 동쪽이 뭔가 곡이 생기면서 뭔가 들어 올려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 곡이 왜 만들어지느냐, 힘이 뭐냐, 어떻게 변형이 일어났냐, 그게 지금 아무런 설명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현상에 대한 묘사는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맞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들어 올려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정적이라고 또 말하는 거죠. 지진이 안 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크로 플레이트처럼 경계가 안 보일 뿐이지 밑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사실 그 크게 나눴을 때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유라시아판이라고 우리나라,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동쪽에 태평양판, 남쪽에 필리핀 해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요. 그리고 걔들은 이제 판 경계가 주어지는데 그 안을 실제로 이 지질학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아무르판이라고 해서 또 나누고요. 양쯔판이라고 해서 또 나누고 일본의 혼슈, 북동 혼슈에서 홋카이도 지역까지는 그건 또 오호츠크판이라고 해서 다른 판으로 또 분류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올해도 중요하지만 2024년 1월 1일 날 동해에서 엄청 7.6 지진이 났어요. 그게 네. 동해 동쪽편이죠. 7.6이요? 네. 그럼 아까처럼 막 200km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노토반도 앞쪽으로 일본 땅이 200m가 더 생기고요. 200m? 예,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제까지는 여기가 비치였는데 비치가 저기 200m 앞에 가 있는 거죠. 네. 엄청난 거네요. 이렇게 되고 5m 정도 융기되고 쓰나미가 5m 정도 발생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1m 쓰나미가 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섭입이 막 남쪽에서 동쪽에서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네. 일본 사람들은 동해 지각 자체가 일본으로 섭입한다고 또 말을 해요. 동해 지각이 일본 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 논문에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한 건데 우리나라 쪽도 데칼코마니에요. 일본 쪽하고. 아니 일본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쪽은 내줘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도 파고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변형이 주어질 때 이쪽으로 뭔가 슬립이 그냥 굉장히 쉽게 일어나서 모든 어떤 응력이 여기로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여기는 변형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쪽에도 힘이 남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으로 동해가 섭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지각이 절단될 정도로 취성 변형이 안 일어나서 아직 그 응력이 계속 쌓이는 형태로 연성 변형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네. 이 동쪽과 서쪽이 이 변형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아래로 서쪽으로 섭입하는 형태의 변형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섭입을 하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이 들어올려지는 형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호미곶 아시잖아요. 호미곶. 예. 그거 유명하죠. 그 포항 앞에 우리 꼬리처럼 생긴. 맞아요. 500만 년 전에는 호미곶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게 들어 올려진 거예요? 예, 들어 올려져서 만들어졌고, 그 전엔 바다에서 그냥? 네, 바닷속이었어요. 오. 그리고 호미곶에 가보면 이 절벽 위에 모래층이 막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소나무 자라고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 같은 거예요. 비치 샌드인데 그게 과거에는 완전히 해수면 근처에서 쌓였던 퇴적층인데 불과 몇백 년 사이에 한 10여 미터 들어 올려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화석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포항 많이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네. 그게 그 올라가서 맞아요. 네, 바닷속에서 거미 불가사리 화석이 지금 굉장히 산 꼭대기에서 나오거든요. 신생대 화석이 그렇게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어떤 과거의 통념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통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진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가로축이 지진의 규모, 세로축이 그 특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몇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지 일종의 확률. 그러면 이게 거의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있든 없든 작은 지진이 갖고 있는 통계적인 규칙성이 큰 지진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죠. 단지 우리나라는 일본보단 큰 지진이 드물게 발생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대충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규모가 8이면은 한 3, 4천 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런 통계적 규칙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걸 이해는 못하죠. 그냥 데이터를 그려보면 이런 규칙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막 해안가 200m 밀려났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40평 땅을 샀어요. 근데 이게 200m가 밀려나면 그 밀려난 땅은 제 소속이 되는 걸까요? 아니 근데 그 옆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갖고 좁아졌어. 아,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돼. 근데 재밌는 질문 같은데요? 요즘은 GPS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면적만큼은 내 땅이겠지만 그 벗어나서 새로 생긴 거는 국유지로 갈걸요 아마? 근데 개인 사실까지는 모르겠는데 영해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그건 같아요. 좀 넓어질 수도 있겠네. 네, 국토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토가 확장됐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독한맘 먹고 그쯤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계속 만들어. 그래서 뭐 한 500m 더 넓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영해도 더 넓어.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중국이 지금 약간 그 비슷한 일 하고 있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인공섬 만들고. 네. 산호초에다가 주변에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서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여튼 우리나라도 점점 그 동해 바다의 섭입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동쪽 육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아지는 게 그냥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과 뭐 적당한 속도라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점점 높아지다 보면 언젠간 뭐 중간에 단층이 생기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뭔가 자주 이벤트가 발생하는 곳은 이게 규칙성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한데 계속 안 일어나다가 한번 빵 터지면 이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겠군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현대적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고지진학이라고 해서 네. 이게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난 지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우리가 거기서 통계적인 규칙성을 찾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까 천년 이야기 하셨는데 경주에서 신라시대 때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서 기와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진도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했었는가 이런 거를 복원을 해봤을 때 규모 7에 가까운 지진이 났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규모 7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피해 규모가 꼭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곳에서 뭐 아니죠. 미얀마에서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이유가 지진이 난 곳하고 진앙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주지 거기다가 육상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이거든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지진 규모가 훨씬 컸어요. 말도 안 되게 컸지만 그때는 사실은 건물 붕괴나 이런 걸로 이제 사망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진원지랑 이렇게 사람 사는 곳이 가까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진의 규모라고 말하고 진도라고 또 말했었잖아요. 인텐시티라고 따로 쓰는데 요거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역으로 이렇게 피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비유하면 천문학에서 규모는 일종의 절대 밝기고 진도는 상대 밝기죠. 맞아요. 제곱으로 줄어들어요. 약해지지만 감지는 어떻게든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것 중에 지구 내부의 구조가 달라서 수직 방향 지진파가 수평 방향보다 3%인가 더 빠르게 가거든요. 근데 이걸 보려면 결국 이 지난 거를 여기서 난 걸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감지는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진을 못 느낄 뿐이지. 감지되죠. 이게 과거에는 리히터 규모라는 그 지진 규모를 썼거든요. 그건 이제 특정 지역을 해가지고 표면을 통해서 오는 파만 가지고 이렇게 지진을 쟀어요. 근데 지금은 모멘트 규모라는 걸 쓰거든요. 지진이 하나 일어나면은 거기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표면을 따라서 오는 진동도 있을 거고 지구 내부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에너지도 있을 건데 지금 그것들 다 모아서 지진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보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구를 핵을 지나가지고 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곳을 이제 진원, 진앙, 진앙은 뭐예요? 진앙은 진원에서 바로 수직으로 올라온 지구 표면. 아 거기가 이제 진앙이고. 네. 그럼 보통 이제 진앙 쪽이 피해는 크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규모라는 거는 그 지진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인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진도는 지상 표면에 지표면에서의 떨림 혹은 뭐 흔들림 이런 게 이제 진도. 예, 제곱분의 1로 줄어들고. 네. 근데 이번 미얀마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는 7.7이었고 그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컸던 편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래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라고 발생을 했는데 그때 희생자가 3,000여 명 정도 됐고요.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 그때 당시는 리히터로 계산했는데 그걸 다시 지금 모멘트 규모로 다시 해보면 7.8 정도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열대 규모도 비슷하고 지금이랑 비슷한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그 미국인이 한 3천여 명 정도 희생됐지만 지금은 지금 한 5천여 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지금 알려지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인구 밀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피해자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여튼
굉장히 큰 피해가 일단 그 동남아 쪽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막 말씀하신 그 태국의 방콕 뭐 이런 데까지도 흔들릴 정도고 중국의 스촨, 운남성 쪽까지도 다 이렇게 다 닿아 있거든요. 미얀마 쪽. 그래요. 네. 지금 우리 기록상으로는 그러면 제일 큰 규모의 지진은 뭐 과거라면 이제 추정컨대고 지금 이제 현대라면 이제 측정된 게 있을 텐데 어떤 지진이 제일 큰 규모입니까? 보통은 해양 지각이 다른 대륙 지각 아래로 섭입하는 곳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날 수 있어요. 가장 큰 지진이 났던 사례는 이 칠레, 태평양판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불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레고리의 서쪽은 필리핀에서부터 일본, 알류샨, 감차카, 알래스카 해가지고 미국 서부 그리고 이제 남미의 서부 이쪽까지 이제 거기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는 거기가 이제 다 섭입된데 칠레에서 났던 지진이 9.5로 알려져 있고 9.5요? 네, 9.5 알려져 있고 이게 결국은 기록의 문제인데 현대적 지진 규모 측정 방법이 도입되고 이 모멘트 규모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모든 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뭔가 측정 방식이 조금 더 구세대적이고 100년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문헌에 의존하는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 구전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 듣다 보니까 제가 지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보통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게 지각 운동과 활동에 의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땅이 단순하게 흔들리면 지진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에 운석이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땅이 흔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도 지진을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이게 부딪힌 곳이 진원이자 진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지가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해도 그것도 지진인 거고요. 통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공 지진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열 발전 목적으로 거기다가 지하 5km 정도에다가 물을 주입했는데 그 물이 들어가면서 그 단층면을 따라서 안에 있는 그 프릭션을 굉장히 줄여버리니까 이 지진이 유도됐다고 말하는 그건 것도 지진에 해당하고요. 지하 5km까지 뚫었어요? 네, 그 정도가 돼야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멘틀과 지각의 경계까지도 뚫어요. 얼마예요, 그 정도면? 그게 이제 좀 얇은 곳을 뚫긴 하거든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에 비해서 훨씬 얇습니다. 아, 그렇겠죠. 우리나라 대륙은 지각이 한 30km 정도 되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이나 이런 곳은 대륙 지각의 두께가 한 8에서 9km 정도 되는데 대충 한 10km 뚫으면 거기는 이제 멘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뚫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일단 수심 한 4,000m 정도 되는 곳에서 뚫으니까 육상에서 그거보다 훨씬 많이 뚫는 게 쉽고요. 바다에서 그만큼 뚫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크러스트 멘틀 바운더리까지 뚫었다. 해양 지각을 뚫기 더 어려운 거는 더 밀도가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거기까지 뚫으러 가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물 위에서. 가기 힘들고 이제 배로 뚫는 거잖아요. 계속 위치가 흔들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좌표가 계속 움직이는데 그걸 계속 다이나믹하게 포지셔닝을 시켜가지고 보정하면서. 그래도 대단하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지진은 말씀하신 이 물 주입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게 이제는 확인된 거죠. 논문 출판됐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네. 저희 학과의 이제 동료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총알에 맞아서 죽는 이유가 우리가 손가락 힘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기존의 단층이 있었고 거기는 충분한 응력이 누적이 돼 있었어요. 다만 이게 미끌리기 직전 그 임계점을 넘지를 않았을 뿐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끄러졌죠. 그럼 이제 누적된 응력이 이거의 주범인가? 이것에서 딱 트레시홀드를 딱 넘어서 딱 미끌리게 한 사람이 주범인가? 이건 우리가 좀 이렇게 굉장히 판단하기는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대물리 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럴 때 처음 촉발시키는 원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 전에 그 전체 시스템의 상태가 사실은 주범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무조건 촉발시키는 게 당긴 놈이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슬아슬한 임계 상태에 갔으면 거기서 누가 콩 한 번 띄었다고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는 못하지만 그게 시작이 됐다라고는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을 딱 어느 곳을 지목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그 대비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이런 위험성이 분석이 가능한 정도라면 이미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는 지열 발전소 건설할 때 여기가 취약 지점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다 논의를 하나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동해에서 대왕고래 시추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시추를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진 유발될 수 있다.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쉐일 가스라고 원래 가스나 석유가 모래 안에 들어있어야 빼내기가 쉬운데 이 쉐일이라고 엄청 그 미세한 어떤 머드로 돼 있는 곳에 들어있으면 얘들이 빠져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걔를 빼내려고 이렇게 수평으로 시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압에 물을 넣어가지고 깨요. 돌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진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막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이 좋은 재생에너지거든요. 맞아요.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쓸 수만 있지. 지구 내부에 거의 무한한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라 그것 때문에 지구 내부에 열이 식거나 그 정도는 아니죠? 어렵죠. 지구가 커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열 발전이라는 건 그 구멍을 하나 뚫어서 거기다 물을 넣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물을 넣는 구멍에서 김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이제 잘 밀봉을 해서 넣는 거죠. 물을? 예, 밀어 넣는 거죠. 그 물이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포항 쪽이 한 1km 들어가면 4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한 2, 3, 4km 정도 되면은 거의 지표를 끌어올리면 거의 초임계 상태의 핫워터가 되겠죠. 그거로 증기기관 돌리는 예, 증기기관 발전이군요. 터빈 돌려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물을 이만한 팩에 넣고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밀은 거죠. 밀어 물을. 넣는. 파이프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아, 파이프를 U자로 만들어?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이렇게 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지. 내려가면서도 가열되고 올라오면서도 더 가열되겠네. 밑에 워낙 뜨거우니까. 예, 그렇죠. 아, 만약에 물을 만약에 밑에 넣어가지고 한 300도까지 데폈다. 네. 그러면 표면으로 그렇죠. 다시 올라오면 얘가 순식간에 그냥 스팀이 되면서 막 어마어마한 힘으로 터빈을 돌리겠죠. 아, 그게 이제 지열 발전이군요. 네. 아, 저는 와 진짜 내가 무식하긴 하네. 그 지열 발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뜨뜻한 땅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표 중에 막 김 퀴퀴 나오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건설해갖고 거기서 이제 지열 발전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물을 데워갖고 터빈을 돌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 우리나라에 온천지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온천지대는 사실 그 지열 발전에 굉장히 유명한 캔디데이트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졌죠. 근데 사실 어디나 깊게 뚫으면은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정된 데를 찾아서 조금 깊게 뚫더라도 아니 사실 그래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화산섬이다 보니까 뜨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제주도는 안 뜨거워요 또? 육지보다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울릉도를 갔는데 1km 들어가니까 거의 100도가 올라요. 아, 울릉도가 또 좋아요. 네, 그 백두산하고 거의 지온구배가 비슷하거든요. 오.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뱀이 안 살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포항에 지진이 한번 유발되면서 거의 모든 곳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지금 완전히 스탑되고 있어요. 아 현재 그럼 지열 발전 잘 못. 아예 우리나라는 멈춘 상태. 아 그래요? 거기 있던 팀들이나 이런 분들 다 이제 다 분해가 돼서 아 그래요. 그것도 참 슬픈 일이긴 하네. 제가 스웨덴에 좀 살았었는데 거기서는 단독주택 난방을 할 때도 그런 기술을 쓰더라고요. 지열 난방을? 그러니까 예, 그냥 금속 파이프를 깊게 박는데요. 땅 깊숙이. 네. 그럼 그거로 난방을 한다. 집집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개인 주택에 그걸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좀 추워서 조금만 따뜻해도 온천 개발처럼 뭐 한 1, 200m 뭐 이렇게 1,200m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원하면 자기 집을 지을 때 그 기술을 그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되기만 하면 진짜 친화적인 건데, 그쵸? 그게 효율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지진을 잘 캐치하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우주 쪽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중력파 검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또 지진 측정도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게 의도치 않게 이제 발견된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력파라는 게 시공간 자체가 출렁거리는 아주 미미한 그 스케일의 떨림을 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미국에 있는 라이고라는 중력파 검출기가 있는데 L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한 4km쯤 되는 아주 기다란 진공 파이프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 거울이 하나씩
창 하나씩 있어서 레이저를 쐈다가 거울 때리고 돌아오는 이제 그걸로 실제 시공간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면 4km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정도의 미세한 거리 차이까지 잴 수 있는지 아세요? 모기 2마리. 모기 2마리. 이게 저도 수치를 봐도 사실 안 믿기는데 원자의 10,000분의 1 스케일. 머리카락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4km에 해당하는 길이를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4.2광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이고로 잴 수 있는 그 원자핵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 그 4.2광년 거리에 떨어진 사람 머리카락 두께 차이의 떨림을 재는 거예요. 실제로 중력파가 너무 미미한 떨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데 이 정도로 정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큰 지진이 나면 미국이 아니어도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큰 지진이 아니라 그 정도면 솔직히 나비가 막 날갯짓 하는 것도 아니 뭐 내가 지금 바람을 부르는 것도 검출해야지.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바로 갑니까? 라이고로. 실제로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옆 스테이트에서 뭐 지하철 공사를 한다 아니면 작은 지진이 벌어졌다 무조건 나오겠지. 그럼 뭐. 무조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찾고 싶은 중력파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중에 아주 얇은 케이블로 그 거울을 다 걸어두고 그리고 계속 그 실시간으로 다른 지진계를 가지고 지진을 감지하면서 그거를 약간 우리 그 노이즈 캔슬링처럼 역으로 저주파를 줘가지고 그 떨림을 최대한 감쇄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내진을 한 상태에서 이제 중력파를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력파 검출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정도로 검출기를 어딘가 깔아두면 미리미리 아주 미세한 지진도 감지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많이 개발돼 갖고 우리나라에도 물리 쪽 백그라운드가 있는 팀에서 그거를 소형화한 중력파 검출기로 지진 측정을 하는데 아마 이미 거의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 나라에서 그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원작보다 작은 거 잴 필요는 없으니까 지진을 잘 거면. 그러네.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예보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진 초기에 그 움직임 같은 걸 파악하면 그래도 대피할 시간을 조금 줄 수 있지는 않나요? 그거 안 되나? 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초속 어느 정도죠?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초속 몇 킬로? 그게 파가 S파, 뭐 P파. 예, 피파 가장 다 먼저 배웠는데 까먹었다. 하려 저도 에스파는 카리나죠. 네. 꽤 빠르죠, 그거.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경보 오고 나면 되게 경보 받고 곧바로 오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갔거나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반드시 이제 꼭 어떤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그 지진의 피해까지 뭐 빨리 주는 것보다 지진이 이게 한 번에 그냥 빵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일어났다가 더 큰 게 일어났다가 진짜 큰 거 한 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조금 줄은 거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개는 여진이 본진보다 규모가 작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진이 보통 작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론적이에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전진이었어. 그거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오는 게 여진인 줄 평가하는구나. 알았는데 더 컸어. 이러면 더 큰 애가 본진이다. 아, 다시 바꿔서. 네, 네. 그 지진 데이터 갖고 지진이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유지되는지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확히 전체 많은 지진을 모아서 데이터를 그려보면 전조 증세라고 할 수 있는 지진이 본진보다 먼저 일어나는 그런 그 규정적인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진은 조금 관계가 있어요. 화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이 큰 맞아요. 분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왜냐면 걔가 마그마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마그마에서 가스도 배출이 되고 화산의 모양도 바뀌고 뭐 이런 식이 일어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냄새가 난다거나 땅 속에 어떤 뭐 조그마한 크랙들이 만들어지면서 지하에 있던 가스들이 배출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민감한 동물들이 심해 생물들이 올라오거나 하늘에 구름이 생기거나 뭐 지진이 났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지진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기가 그거 어려워요.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예요. 저기 주식시장 비슷하다니까. 또 주식시장이에요. 대폭락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알면은 다 지나고 나서 사후 평가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는 뭐 어제 뭐가 무슨 영향을 미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팔걸 껄무새. 네. 아니 근데 그 지진이 매우 크게 벌어지면 지구 자전축이 조금
변화가 옵니까? 그 정도로 큰 지진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땅덩어리가 어딘가로 쑥 들어간다거나 이동한다거나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구 전체 이 커다란 구슬의 질량 중심이 약간 이동하고 질량 분포가 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지구라는 거에서 지각이 차지하는 게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그냥 각질 같은 걸 거 아니야? 각질보다는 좀 두껍지 않을까? 아, 미안합니다. 발바닥 같죠. 이게 발바닥 각질 정도 되잖아요. 각질 내가 긁어냈다고 이제 체중이 바뀌진 않잖아요. 말씀하신 그 자전축이 흔들린다는 것도 네. 진짜 뭐 우리가 아, 5도 느낄 10도 이게 정도로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하게.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동일본 대지진 이럴 네. 때도 약간 자전축이 틀어져서 뭐 자전 주기가 약간 뭐 수 마이크로초 뭐 짧아지고 늘어지고 뭐 이런 변화가 있기는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원자시계 정도로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지. 네, 진짜 우리가 시계를 바꿔야 될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닌 거죠. 그렇지. 하긴 뭐 우리도 각질 진짜 많이 제거하면 아마 체중 변화 좀 있을 거예요. 약간 한쪽 짧아진 것 같고. 키 작아지고. 일본이 지진이 좀 잦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동아시아 네트워크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파 망원경, 중국 해안가에 있는 망원경,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망원경 이렇게 해서 그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같이 전파 안테나를 동기화해서 하는 그런 관측 시스템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한번 지진이 난 바람에 그 전파 안테나의 위치가 엄밀하게 보면 약간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정밀한 관측이다 보니까 망원경의 베이스 라인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다시 재조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동일본 대진 났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5cm 이동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면 엄청 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네네네. 일본 쪽으로 끌려간 거라고. 근데 이제 또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안은 5cm, 서해안은 2cm를 가서 우리나라가 3cm 늘어났어요. 괜찮네. 아, 그래요? 와, 진짜 축복이네. 마치 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여기 저기가 달라서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커졌다 이거죠? 3cm. 3cm 커졌습니다. 어디가 혜택이 제일 많이 갔을래나? 대전쯤인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재밌네요. 지진 이야기 좀 함께 나눠봤는데, 아, 근데 이게 뭐 예측 안 되고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자고 하긴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진이 안 일어나게는 못하고 언제 일어난지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재산상 피해는 어떻게든 복구하더라도 인명 피해만큼은 좀 줄일 수 있는 뭐 안전장치가 됐든 이런 거에는 조금 더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재밌는 과학 이야기 나눠주신 과학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